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변함없는 존중과 신뢰를 강조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묻자 자기 생각은 이미 충분히 밝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 큰 분열은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양측이 일단 한 발씩 물러선 모습인데요. 출구 전략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오늘 아침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앞으로 계획을 묻자 정치의 핵심은 민생이고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가는 거라며 이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변함이 없다는 어제 발언의 연장선으로 들리는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바라보는 입장이 변했는지 묻는 말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위원장의 말에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당 안팎에선 김 여사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로 출구를 찾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만남을 두고 당내에선 극한의 갈등은 피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침 YTN과 통화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선 결국 용산에서 김 여사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났던 장소가 부적절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어제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위로하는 모습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화해하는 모습이 주목받는 게 맞는 일이냐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상인들이 기다리던 시장 2층에는 올라가지 않고 재난의 현장을 권력 다툼에 대한 화해 장식품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를 서천시장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 개입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등이 모두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관권 선거를 저지하겠다며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역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억지 주장으로 저열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어제 상가 1층을 둘러본 뒤 상인 대표들을 만나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고 2층에 있던 상인들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만나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당정의 이런 노력을 근거 없는 낭설로 깎아내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의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전국 유권자 1000명 가운데 69%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4%였습니다. 야권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한 여론이 거의 반반으로 엇갈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언론과 소통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상황. 지난해 걸은 신년 기자회견을 올해는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63%, 필요하지 않다 26%였습니다.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원하는 여론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낮아진 31%, 부정평가는 59%로 집계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권 등판. 이 등판이 지지 정당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유권자는 39%였습니다.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여당 지지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속해서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초년병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봤습니다. 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54%는 영향이 없는 편이라고 답했지만 39%는 영향이 있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연령별로 들여다보니 60대 이상에서만 한 위원장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20대와 40대에선 각각 25%와 28%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70%,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57%,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68%는 한 위원장의 영향이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그룹에선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한 위원장의 등장이 전통적인 지지층의 지지세를 유지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주 전보다 1%포인트 낮아진 32%,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려간 27%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신당이 모두 나설 경우 어느 당에 표를 줄지 물었습니다. 지역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26%, 민주당의 28%였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4% 지지를 얻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따로 물었더니 국민의힘 25%, 민주당 27%로 비슷하게 나왔고 개혁신당은 9%, 새로운 미래는 4%였습니다. 두 자릿수 득표가 예상된다는 2주 전 조사 결과에 비해선 제3지대에 대한 주목도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국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활동하는 제3지대 5개 세력 가운데 합당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대표는 첫 공동 공약으로 이른바 K-네옴시티 건설과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 추진, 또 연구개발 예산 확대,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등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오는 11월 치러집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두 번째 경선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대세론을 굳혔습니다. 민주당 비공식 경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첫 승을 기록하면서 두 사람의 대선 재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승리는 개표 시작 1시간 만에 확정됐습니다. 헤일리와 양자 대결로 좁혀진 뉴햄프셔 경선에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This is a great state. You know, we won New Hampshire 3 times now, 3.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바이든과의 본선 경쟁을 정조준했습니다. The man can't put two sentences together. He can't find the stairs off a stage.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에서 대반격을 노렸던 헤일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자릿수 득표율 차이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지만 중도 하차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race is far from over. There are dozens of states left to go. 뉴햄프셔 주정부와 이견으로 비공식 경선이 치러진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70% 넘는 득표율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직접 이름을 써넣어야 했는데도 압승을 거두면서 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대선 유세장을 방불케 한 낙태권 보호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Listen to what he says. Trump says he's proud that he overturned Roe v. Wade. He said, and I quote, there has to be punishment for the women exercising their reproductive freedom. 경선 초반부터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압승을 거두면서 올 연말 대선에서 두 사람의 재대결이 조기에 확정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한이 오늘 북측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열흘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발사한 순항미사일,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습니까? 네, 합참은 오늘 아침 7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오전 10시 발표했습니다. 탄착 지점은 우리 북방 한계선, NLL과는 거리가 떨어진 평양 인근의 북측 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부 재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감시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이후 북한의 추가 징후화 활동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1, 2형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는데 이번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발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또 새로운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합참이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포착을 발표한 건 지난해 9월로 약 4개월 만이며 지난 14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후로는 열흘 만입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어 탄도미사일과 같은 위험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발사 직후부터 변칙적인 형태로 저고도로 비행해 레이더로 즉각 탐지하기가 쉽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사흘째 이어지는 북극 한파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설이 이어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50cm의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추위와 눈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도 무척 추웠는데요. 곳곳에서 추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흘째 이어지는 북극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 아침도 서울 기온이 영하 11.2도를 기록했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서울에 올해 첫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만 무려 164건이나 됐습니다. 이번 한파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기준 내일 영하 10도, 모레는 영하 7도까지 기온이 내려갈 걸로 보여 동파 사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금요일 낮부터 누그러들겠고 이후 다음 주에는 예년 겨울 날씨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서해안은 눈이 조금씩 그치는 것 같은데 제주도는 여전히 폭설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 서해안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제주 산간에는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먼저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 보면서 실시간 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사흘째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제주 산간 516도 성판악입니다.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지금은 잠시 눈이 그친 모습인데요. 이 쌓인 눈이 얼어 1100도로와 516도로는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다음은 호남입니다. 국도 1호선 장성 악수교차로 부근인데요. 주변이 하얗게 변한 가운데 지금도 눈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눈은 다 녹았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가능성이 큰 만큼 속도를 줄여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의 눈은 오늘 낮까지, 제주 산간은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까지 호남 서부에 1에서 5cm,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15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폭설로 인해 300편 넘게 결항됐던 항공기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여객선은 무려 89척이 결항 중입니다. 또 무등산 국립공원 등 9개 국립공원에 173개 탐방로도 폐쇄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제주공항은 어제 폭설과 강풍 등 악천후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관광객 등 2만여 명이 결항으로 제주에 발이 묶였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아침 일찍부터 비행기 운항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 상황 어떤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네, 어제 제주공항은 무더기 결항이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420여 편이 무더기 결항했던 제주공항이 차츰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오전 6시까지 활주로와 유도로 제설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카오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오전 6시 15분 제주에 도착하는 등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어제 무더기 결항이 있었던 만큼 지연되는 항공편이 많습니다. 오늘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은 임시 증편한 38편을 포함해 모두 498편입니다. 항공기 운항 재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제주공항 출발 대기실은 북적이고 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몇 명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다행히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안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 대기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무더기 결항으로 제주에 발이 묶인 사람이 2만여 명에 달해 모두 수송하려면 오늘 늦은 시각까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제주 지역도 폭설이 내리면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보다는 다소 상황이 낮습니다. 눈이 이따금씩 내리긴 하지만 어제보다 강도도 약해지고 눈이 쌓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요 시내 도로도 어제와 달리 눈이 녹아 월동 장구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해 어제 같은 출근길 불편은 없었습니다. 눈 내리는 강도가 줄면서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 산간은 대설주의보로 대체됐고 해안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내린 눈의 양을 보면 한라산 삼각봉에는 54.1cm의 많은 눈이 쌓였고 해안 지역에는 표선 10cm, 중문 6.4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백도로와 516 도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아직 통제 중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해안 지역에 내리는 눈의 강도가 어제보다 다소 약해지겠지만 내일까지 대설과 강풍 등 기상특보가 이어지겠다며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겨울철 건설 현장 등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에 눈과 비가 얼어붙은 계단과 바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1, 2월에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195명이었고 넘어짐 사고 부상자도 9,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에 큰 불이 나 점포 220여 곳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어제 화재 현장에 대한 1차 감식을 벌인 데 이어 지금은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충남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2차 합동 감식 시작됐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1시 20분쯤부터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이 현장에 진입해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점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그제 밤 늦은 시각 이곳에서 큰 불이 나면서 점포 220여 곳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어제 아침까지 진화 작업이 이어졌고 이후에는 1차 현장 감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경찰과 소방 등이 각각 현장에 들어가 개별적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함께 화재 설비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화재 CCTV 영상을 보면 밤 10시 53분쯤 시장 1층에 있는 한 점포에서 처음 번쩍하면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13분여가 지난 뒤, 그러니까 11시 6분쯤부터 주변으로 불길이 급격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시장에 설치된 자동 속보기가 화재를 감지하고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신고한 건 11시 8분, 불이 난 지 1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크게 번져버린 상태였고 건물은 속절없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소화용수가 모두 사용됐다며 스프링클러는 작동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감지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스프링클러는 불이 처음 난 시점부터 화재 지점에 정확하게 작동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목격자가 없고 현장 내부와 입구 CCTV는 모두 불에 탄 상태라 제대로 된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 출산율이 매달 1년 전 대비해서 역대 최저 기록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를 보니까 11월 기준 처음으로 17,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구는 49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17,531명이었습니다. 11월 기준 처음으로 18,000명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4개월째 1년 전 같은 달 대비 역대 최저입니다. 모든 달을 통틀어 봐도 역대 세 번째로 적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모두 21만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출생아 수는 다만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410명, 7.6% 감소해서 감소폭은 좀 줄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줄었지만 충북과 충남, 전남에서는 늘었습니다.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1월과 3월 2만 명을 넘은 덕에 지난해 전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예상됩니다. 4, 4분기만으로는 이제 0.6대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은 0.6대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3만 명 넘게 숨져서 코로나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2,700여 명 많아서 인구는 49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 감소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10월 넉 달 만에 반짝 증가하더니 11월 16,000여 건으로 다시 4.4%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합계 출산율이 0.68명으로 더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문 가격 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설을 3주 앞두고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으로 28만 1,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비용은 38만 580원으로 전통시장보다 35.2% 비쌌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지난해 설보다 각각 8.9%, 5.8% 늘었습니다. 네, 오늘 11월에 치러지죠. 미국 대선. 지금 공화당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뉴햄프셔 예비 선거에서도 승리하면서 말 그대로 대세론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비공식 경선으로 치러진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재선 도전에 한 발 다가갔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대선 판세 그리고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이겼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보면 역대 그 대통령 경선 중에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모두 이긴 대선 후보가 없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을 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인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개인적인 매력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도
공화당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매력을 한다면 정치적 아웃사이더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알기 쉬운 언어로 그리고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쉽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사이다 같은 그러한 그 전달력이 있고요. 특히 워싱턴 정가, 딥스테이트 하면서 부패된 워싱턴 정가를 자기가 바꾸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국내 정치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그 공화당 유권자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그 마가라고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그 정책 공약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네.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어쨌든 미국의 역량을 해외에 쓰는 것보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다 더 집중해서 그 유권자들의 경제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 그래서 잘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남북 국경 문제를 철저하게 그 해결해 가지고 보다 안전한 미국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이 뭐 설득력 있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경선 상대였던 헤일리 전 대사 일단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 경선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헤일리 완주까지 이제 어떤 변수들 남아 있을까요? 헨리 대사가 지금 상황에서는 완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경선이 끝나면 사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얼마 하고 남지 있습니다. 않았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예. 헤일리 전 대사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요. 주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이번 그 대선은 아니지만 차기 대선도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유망한 전도 유망한 공화당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바를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자신의 정치적 고향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완주하고 싶은 그것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건데 그러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30% 이상으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네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지나면서 트럼프 대선론이 훨씬 더 무게가 실릴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는 사퇴해야 된다는 공화당 안팎의 그 압박이 굉장히 거세질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한다는 이런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사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7월, 8월 여름에 후보가 최종 확정되잖아요. 그럼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그럼 경선이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월 15일에 시작해서요. 6월 4일까지 공화당 경선이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 경선 승리를 하려면 그 대의원의 과반을 획득해야 되는데요. 현재 전체 대의원이 2,429명이고 승리하려면 1,215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지금 1월 15일과 23일에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총 그 획득할 수 있는 대의원 수가 합쳐서 62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불구하고 예. 62명밖에 안 돼요. 그거는 두 주가 얼마나 작은 주고 미국을 대변하지 못하는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경선의 중요성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과대평가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예. 과반을 획득하려면 3월 중순 3월 말까지는 가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1,215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후보 한 명인 상태로 경선을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1,215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의 당선이 이런 말을 씁니다. 왜냐면 추대 대회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치러지는 경선들은 그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를 해요. 예. 그렇지만 제대로 된 선거운동도 없고 이제 그 사실상의 당선인이 되면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는 경선 승리가 아니라 본선 승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바이든 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본선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 실질적으로 잊혀진 경선이 되지만 절차상으로는 계속 경선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뭐 묘한 그러한 분위기가 또 연출될 겁니다. 예. 디센티스 주지사가 21일에 사퇴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 사퇴하면서 지지를 선언한 것도 이번 경선 결과에 좀 영향을 준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공화당 유권자들 지지가 디센티스 주지사한테도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3파전일 때는 트럼프, 디센티스, 헤일리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를 갖다가 디센티스 주지사가 어느 정도 가져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사퇴하게 되니까 디센티스 주지사의 표가 이제 두 분한테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성향이 아무래도 디센티스 지지자들의 성향이 2대1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도요. 지금 민주당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뉴햄프셔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에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4등 했고요. 예. 뉴햄프에서 5등하고 네바스 그랬습니까? 이거 굉장히 고전해가지고 바이든 당선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론이 되게 컸었어요 당시에. 예. 그러다 다행히 그 이후에 후속 그 경선 너바다에서 2등을 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등하면서 반전의 모멘텀을 획득하고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아픔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미국을 대변하지 못하는 아이오와 뉴햄프셔가 저기 첫 번째 오는 게 경쟁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 그러니까 딘 필립스라는 그 미네소타 하원 의원도 계시고요. 그 메리앤 윌리엄슨이라는 작가라는 분도 계신데 저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일반인도 굉장히 그 생소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독 후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0년 대선에서 5위를 했던 뉴햄프셔에서 이번에는 그 득표율 보니까 70%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바이든은 이때 후보 등록도 못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프라이머리 이후에 치러진다라고 민주당 전국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후보 등록을 안 한 건데 어쨌든 주목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명 투표 하는 걸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기 때문에 2020년과는 다르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그 표심을 몰아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제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면 단독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대될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다시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재대결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언론은 사실상 재대결을 할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재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중순 말이 되면 이제 슈퍼 투스데이가 끝나고 어느 정도 대의원을 그 두 후보가 갖게 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경선 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이제 본선 국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 트럼프 거기 군소 후보들 하면서 이제 두 양 그 후보 간의 어떤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요걸로 이제 자연스럽게 즉 본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저희가 잠깐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여론조사 기관도 많고요. 언론사도 많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작년 말부터 10월부터인가 그 어떤 그 추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좀 격차가 큰 부분들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평균을 낸 여론조사를 보면 주간으로 평균을 낸 여론조사를 보면 한 1%, 2% 지금은 한 2.9%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 2.9%라는 거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세가 좀 변화가 되고 상황이 변화가 되면 언제든지 좁혀지거나 뒤집힐 수 있는 우리 언론 상황이다. 보도가 그럼 저렇게 큰 차이 난 그 여론조사만 보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세 변화에 영향을 줄 변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미국 내 경제 상황이고요. 원래 저희가 그 대선을 분석할 때 판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미국 내 경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미국 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일한 요인은 미국 내 경제 상황이고 그럼 경제 상황이 언제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 대선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 4분기 올해 2, 4분기의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얼마나 호전되느냐. 즉 유권자들이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느냐. 이것이 올해 대선의 판세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주마다 좀 다르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지금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네 가지 그 혐의로 이제 그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추문 입막음 그 혐의, 그다음에 기밀 유출 혐의, 조지아주 그 대선 개입, 그다음에 1월 6일 그 의회 폭동 사태 그 뭔가 선동하거나 중대범죄 혐의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두 가지 뭐 그 성추문 입막음 사태라든지 그 기밀 유출 사태는 그렇게 크게 파장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두 개, 2020 대선에 개입한 부분. 대선 개입. 그분이 큰데 조지아주 개입한 부분은 조금 그 조지아주 검찰 측의 문제가 좀 부각이 되면서 지연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 1월 6일 개입을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좀 관건인데요.
올해 본선 11월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투표에 임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왜냐하면 항소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무당파나 중도층에게는 확실한 메시지, 강한 메시지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자. 지금 미국 언론들도 어떻게 보면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에 대한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트럼프가 다시 재임을 하게 됐을 때 일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트럼프 1기 행정부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후보 측에서 나오는 선거 공약을 보면 아무래도 트럼프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안보 공약과 그다음에 통상 공약이잖아요. 네. 안보 공약에서는 거래 중심적 동맹관, 방위 분담금 많이 내라. 많이 내라. 그리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유럽이 기여가 너무 적다. 미국은 2천만 불 이상 쓰는데 유럽 너무 적다.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다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 막 하고 미국에서 공장 지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통상 관련해서 미국 공장 지어라. 그리고 중국 압박을 더 세게 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관세맨이잖아요. 그래서 보호무역 쪽이 관세를 갖다가 추가적 부담해가지고 이제 미국에게 우호적인 통상형을 만들겠다. 그게 관세를 부과하는데 동맹과 비동맹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미국 우선주의를 많이 지향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 비판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뀐 거잖아요. 다시 지금 여론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국내적인 호응도하고 세계적인 호응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거래주 동맹을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책적 방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중심형 동맹관 하더라도 어쨌든 방위 분담금을 이제 그 동맹들이 내면 미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을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끌어오는 거고 중국을 견제하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걸 기대하니까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고령 리스크 공격 계속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 나이 차이가 4살 차이 정도긴 하거든요. 일단 둘 다 모두 고령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 유권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까? 신경 많이 쓰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양당제가 완전히 고착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혹은 공화당 후보가 아니면 당선될 가능성이 그냥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차기 대통령 뽑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중요한 고려가 뭐가 되냐면 덜 싫어하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유권자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는 더 싫은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 경우가 되는 거예요. 무당파 입장에서는 중간에 서가지고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국 정치에서도 좀 이렇게 회의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 일정 잠깐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하게 보실 거는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남부의 관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2월 24일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대의원이 이제 선출이 되는 3월 5일 슈퍼 투스데이가 있습니다. 10개 이상의 주가 동일 3월 5일 날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슈퍼 투스데이가 끝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대의원을 확보할 거예요. 그러면 거의 사실상의 경선은 끝난 것이다. 나머지 절차만 남는 거고 이제 본선 국면으로 직행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전 세계 안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요. 미국 대선 지금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좀 경선 과정부터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 신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물 운전을 했다면서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판결문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도주치사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진 건데요. 재판부는 신 씨가 약물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신 씨가 반성하지 않고 증거 인멸하기에 급급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신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근처 성형외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거였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씨가 목격자들에게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알리지 않았고 119가 도착하기 전에 임의로 이탈한 점 등을 보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도 신 씨는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유유히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입원하던 피해 여성이 끝내 숨지면서 검찰은 신 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애초 구형량이 더 높았다면 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잘못을 다 뉘우친다든가 하는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연락이나 만남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네, 이와 함께 검찰은 치료 외 목적으로 신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연모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염 씨가 수면 마취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마약 떡볶이와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까지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음식 앞에 붙여온 이 마약이란 표현. 7월부터는 간판과 메뉴 등에 쓸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마약, 대마 같은 마약 관련 용어를 못 쓰도록 행정처분에 나서는 건데요. 식약처가 이렇게까지 나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됐지만 이른바 마약 마케팅을 하는 곳이 많은데요. 최근 서울의 한 카페는 환각 성분을 없앤 대마시 성분으로 만든 커피와 디저트를 팔고 있고요. 또 대마초 맥주를 파는 맥주집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특히 음식에 마약 관련 표현이 쓰이다 보니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겁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간판과 메뉴 그리고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같은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제조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미 사용 중인 마약 상표나 광고를 바꾸려는 자영업자에게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자체에도 비용 지원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마약이란 단어에 친숙해질까 염려가 됐는데 잘 된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있었지만요. 마약 김밥을 사 먹는다고 마약에 누가 친숙해지냐 이런 반박도 있었습니다. 또 이미 많이 쓰이는 상호와 제품명도 못 쓰게 하면 상인들 반발이 적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상품명에 마약을 쓰면 호기심에서 친숙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심코 사용한 마약 김밥이란 표현이 마약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춘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유량이 많은 외항사의 선박만을 노리고 해상유를 몰래 빼돌려 사고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습니다. 이들이 130여 차례에 걸쳐서 훔친 해상유만 224만 리터, 고유가 상황에서 불법 매매 수익금만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배들의 기름을 배달해주는 급유선 두 척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 급유선에 보관된 기름을 실은 화물차가 경기 파주시에 있는 저장 보관소로 향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해야 하지만 거꾸로 진행됐습니다. 급유선 선장과 기름 저장소 운영자 등이 함께 짜고 선박으로 가야 할 해상유를 몰래 훔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 선박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선박이 큰 외항선의 경우 주유량이 많다 보니 해상유를 일부 빼돌리더라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기름값이 치솟자 시중 가격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너도나도 훔친 해상유를 사갔습니다. 2년 동안 13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해상유는 무려 224만 리터, 걷어들인 수익만 19억 원에 가깝습니다. 해상유는 황함유량이 많은 벙커 CU라 대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기름이 싸다 보니 잘못된 기름이라는 건 다 인식을 하면서도 구매를 하는 거죠. 육상에서 그 세금도 내지 않고 판매나 구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고발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훔친 해상유를 사고 판 3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유조선 선장과 기관사, 불법 보관소를 운영한 3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 저장돼 있던 해상유 4만 9천 리터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경찰은 불법 연료 유통이 대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을 위협한 50대가 무술 14단 경찰관에게 제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대전 중부경찰서 서대전 지구대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두 손에는 망치와 톱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남성, 전날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50대 A씨였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요. 폭행 사건 피해자를 불러오지 않으면 모두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면서 경찰들을 저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이 테이저건 준비를 했고요. 시선을 끌고 다른 경찰관 한 명이 뒤로 가죠. 흉기를 든 남성 뒤쪽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더니 순식간에 남성을 넘어뜨리고 다른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흉기를 빼앗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던 남성은 제압한 경찰은 킥복싱, 격투기, 또 합기도까지 무술 14단의 유단자인 박건규 경장이었습니다. 네, 박 경장은 신속하게 제압하지 않으면 피의자와 경찰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곧바로 몸이 반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폭행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 경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와 난동만 부려도 그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어제 새벽 5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 부산 방향으로 20여 분 동안 37km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 속도를 늦추는 트래픽 브레이크와 대형 화물차 2대를 동원해서 차단선을 구축했고 사고 없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울산의 유명 관광지인 대왕암 공원 바위에 낙서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 공원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란 글자를 써서 자연을 훼손한 혐의가 있는 A씨는 연초 바다의 기운을 받아서 가족의 애곤을 떨어내기 위해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작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 전 지사가 강원도 출자 기업인 중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춘천 레고랜드 운영사인 영국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평회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 의장이 의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인천시 의회는 오늘 오전 9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동료 의원실에 돌리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영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진우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그제 아침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해 운행을 방해하고 역무원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태영건설과 공사계약을 맺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4개 현장 가운데 92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앞으로 태영건설과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며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하도급 업체를 우선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표 문제로 콘서트 전좌석 예매를 전면 취소했던 가수 장범준 씨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른바 NFT 기술을 통해서 티켓 예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NFT 티켓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서 티켓을 구매한 본인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양도는 물론 암표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1600여 년 전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비가 디지털 영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 역사의 길에 LED 미디어 타워를 설치해서 광개토 대왕릉비를 디지털 영상으로 재현하고 고구려실에는 지난해 확보한 원석탁본 1000명본을 처음으로 전시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자와 운영 인력 등에 대한 방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서 조직위가 방한 대책을 보강했습니다. 조직위는 슬라이딩 센터와 바이애슬론 센터 등 교통관리 인력 대기소에는 난방기 9대를 추가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등 경기 운영 인력의 출근 시간을 30분 늦추고 야외 근무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네, 벌써 사흘째 북극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추위 전망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서대문 홍제 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서 그렇겠죠. 폭포도 얼어붙었는데요. 네, 한낮에도 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이곳 폭포의 물줄기도 절반은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이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는 금요일인 모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으니까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도 옷차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영하 10도, 대전 영하 9도, 대구와 울산 영하 7도로 내륙 곳곳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0도, 대전과 광주 2도, 대구 3도 예상됩니다. 칼바람이 계속되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눈구름이 물러나면서 내륙 지역에서 눈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많은 눈이 내려서 쌓인 서해안 지역에서는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진 만큼 이동하실 때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제주도에선 내일까지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15cm의 눈이 더 예보된 만큼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모레 아침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북극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놓으시고 또 계량기 안에는 보온재를 채워넣는 등 예방 조치하셔서 동파 사고 방지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면 충돌한 지 이틀 만에 손을 마주 잡았죠. 두 사람 어제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에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갈등의 뇌관이었던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들은 바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더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 공작 함정 몰카가 맞지만 국민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여야는 두 사람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갈등을 푸는 과정을 놓고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규하는 국민 앞에서 정치쇼를 했다면서 역사에 남을 사건이다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상인 대표를 만나서 지원을 약속했는데 민주당이 또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여사 리스트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서천 시장 사건은 아마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의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현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 현안 오늘 짚어볼 이슈,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사실은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좀 의아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퇴 요구를 사실상 두 차례나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쉽게 수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어제 이틀 만에 만난 거예요. 회동을 했고요. 물론 이제 봉합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시사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도 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예. 같고, 그래서 민주당 측이나 혹은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죠. 약속 대련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뭐 한 발 더 나아가서 짜고 치는 고스톱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뭔가 뭐 배후 내지는 뭐 뒷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예, 보는 예.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지만 다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과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예. 휴일 저녁에 갑자기 사퇴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니까 사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분명히 아마 했을 것으로 예. 여겨지고, 예. 아마 당 내에 있는 분들은 더 아마 혼란스러운 국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벼랑간에 한 이틀 만에 네. 조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봉합 수순으로 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모든 것이 일촉즉발이 이렇게 또 벼랑간 바뀌기도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시지 않을까,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네, 뭐 완전한 봉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불씨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과 수술을 할 때도 이렇게 수술을 할 때 근치를 하고 나서 봉합을 해야 그게 이제 치유가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시대는 소위 얘기하자면 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 뭐 대통령실에서는 사천을 예. 김경률 비대위원 염려하면서 사천. 예. 그런 것을 이야기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의 시각차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 그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발언으로 보기에는 과거 입장과 같다라면서 이제 더 이상의 예. 추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예. 밀봉에 그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께서는 또 정치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자 어떻게 보셨어요? 수술이 필요한데 예.
밴드 하나 붙인다고 이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밴드 하나 붙인 수준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민생이 얼마나 어렵고 예. 정말 현장에서는 아우성인데 이런 일로 지금 그 대통령과 예. 여당 대표가 이런 갈등의 모습을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보이고 있는가에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예.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외신에서도 네. 이 여사의 디올백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노정됐다라는 보도까지 나고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그 해결 없이 예, 예. 어떻게 이게 갈등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저희는 비근한 예로 대선 때 이준석 대표와 그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당시 후보 예. 사이의 갈등이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둘이 또 같이 그 차를 운전해서 타고 가면서 또 그때 당시도 화재 현장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게 화해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예.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지금 개혁신당 당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뭐 생생하게 봐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이로써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만 훨씬 더 부각이 돼버렸고 예.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비대위를 만들었느냐라는 국민들의 물음에 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일시적인 봉합에 일시적 불과하나 그마저도 봉합이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했으니까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우세승이다. 다만 기억은 90도 인사만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뭐 우세승, 뭐 유불리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한동훈 우세승이라는 이준석 전 대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견 그냥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뭐 판정승 정도로 예, 평가하는 예.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누구에게 딱히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만 보인 셈이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한다라는 위기감이 작동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라도 그냥 봉합하고 가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민방위복 입고 폴더 인사하고 우리는 예. 그 폴더 인사 또 다른 인물도 생각나잖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예. 결국에는 물러나게 됐죠. 그 모습이 뭐 상하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 아니냐. 그래 이러면서 어깨 툭 치고 이런 대통령의 그 존칭 생략한 그런 그 말투랄지 이런 거 통해서 결국에는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과거와 별 다름 없음을 보여줍니다마는 공멸의 위기감 이것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덮고 가보자 이런 마음이 양쪽에서 다 작동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주 시사평론가께서는 이준석 대표, 지금 개혁신당 대표입니다만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그 대변인 공모할 때 부대변인으로 이제 발탁되셨던 분 아니십니까? 네.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주된 싸움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될 것이다. 2차 공천에서 부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뭐 앞으로 보다 좀 갈등의 요소랄까 이런 것들을 있기를 속마음이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는 그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겪고 1차 가출 또 어떤 분들은 뭐 2차 가출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순천도 갔고 뭐 제주도도 가고 그랬습니다. 당시와는 사안의 성격 또 주연 배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갈등의 요소는 잠재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 여사 관련한 그런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 특히 이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부분이 공천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정말 뒷자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만도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2차 갈등이 뭐 있을 수 있다라는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지금 누구보다 가장 간절하고 절박하고 총선 앞둔 뭐 한 80여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뭔가 방법을 모색해내지 않을까. 그것이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갈등이 예상되는 차원에서도 뭔가 해결책을 찾아내려 노력할 것이다.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번 논란 갈등의 이제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많은데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가능성 봅니다. 반반이다. 예를 들어서 당에서 제시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를 대통령실이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것이 마치 이제 좀 약간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보일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사퇴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그 총선의 성격을 규정한 것을 보면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이 386에서 686 되기까지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이들에 대한 세대 교체가 곧 정치 교체임을 분명히 한 바 있고 그 국면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싸워온 본인의 인생을 비춰볼 때 그렇다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보자면은 굳이 사퇴를 하는 방법은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반의 가능성을 보고 반반의 있습니다. 가능성 보셨는데 김정일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 만약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발했을 때 많이 비교가 됐던 것이 박근혜 비대위였어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당시에 MB 정권을 향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했던 이준석, 또 김종인, 이상돈 교수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굉장히 쓴소리를 했고 역할을 제대로 해냈거든요. 그런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모두가 궁금해했던 지점인데 만약에 지금 비대위원 중에 유일하게 지금 쓴소리를 하고 핵심을 짚고 있는 인물이 김경률 비대위원인데 이분을 만약에 비대위원회에서 뭐 내려오게 한다? 이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런 식이라면은 김기현 그 대표 체제로 갔어도 하등 다를 게 없거든요. 그게 바로 비대위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비대위원이 그런 거 하라고 비대위원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은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내려오게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도대체 뭘 합니까? 비대위가 이 위기 상황에서 당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가고 민심을 다시 돌릴 것인가, 얻을 것인가를 그 강구해야 되는 것이 책무인데 국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데 그 부분을 외면하고 그 바른말했던 비대위원들을 내친다? 이러면은 정말 뭐 이기는 공천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민심을 회복하기는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불씨로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김여사 리스크 관련인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명품 가방 관련 의혹이요.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잠깐 듣고 올까요? 이 명품백 사건은 우리가 좀 더 편견을 내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분명한 정치 공작입니다. 최신 기계를 도입해서 도착을 했고요. 또 1년 이상 파우치가 사용되는 것을 면밀하게 봤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아주 더럽고 치열하고 잔인한 정치 공작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권력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불공정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센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사저로 가는 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해서 잠시 외국에 나가 있겠다라 할지 그 정도 하고 나오면은 사실은 이 국면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네, 이 밖에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과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안이 정치 공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를 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촬영 방법이 뭐 불법 도찰에 가까운 이런 행태를 띄웠다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라는 것이 있고 국민 심리라는 것이 있는데 뭔가 이것이 좀 불명확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국민이 염려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 보수 내부에서는 뭐 방금 심평 변호사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의 경우에도 아니 왜 피해자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저는 또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 보수에게는 사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회고록에서도 밝혔다시피 본인이 사과를 하게 되면 이것이 국면이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것이 탄핵 사태로 가면서 본인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사과라는 것의 의미 부여를 상당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전에 그 대선 과정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뵈면은요, 굉장히 화통하고 또 소탈하고 이런 성격이시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보다 명확한 것을 국민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사과가 아니라면 입장 표명 내지는 설명의 단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이해를 시켜드릴 필요성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쌍방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신년 회견을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뭐 특정 그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한다 내지는 질답은 없다 뭐 떡볶이가 아니고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기자 간담회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김 여사 관련 언급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속마음이 있다고 전제를 해볼 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해를 구하고 만약에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한다면 그를 마다할 국민은 저는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돼서 저차한데 이 사실관계는 이러한데 그러면 사랑하는 부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이해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이나 혹은 그 뒷받침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김웅 의원은 뭐 사저에 가 있어야 된다, 외국으로 나가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논란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이제 몰카 얘기 나옵니다만은 분명히 그건 법적으로 뭐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제는 하다 김 여사에 대해서 무슨 피해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철규 의원은 무슨 뭐 교통사고 예로 들고 뭐 주거 침입도 예를 들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부 궤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몰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애초에 약속을 하고 간 겁니다. 카톡 대화를 보면요, 그 명품백 사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들고 올 거라는 거를 이미 알 수 있다는 그 암시 같은 것이 카톡 내용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약속을 잡았던 것이고 돌려주지 않은 거를 심지어는 국가 기록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 기록물로 언제 지정이 된 겁니까 이게? 이 디올백이. 그러면 2022년 9월에 이 몰카는 찍었던 것이고 공개가 된 거는 2023년 11월에 공개가 됐는데 그 사이에 언제 누가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거를 국가 기록물로까지 지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초기에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한 측면이 있고요. 유튜브에게는 대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건이 커지고 나니까 갑자기 사과 얘기를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사과 요구한 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한동훈 전 장관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마치 마지못해 사과를 하냐 안 하냐로 이 국면을 이렇게 지금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것도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 언제 사과하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법은 법대로 부적절 그 실정법 위반인 거는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대통령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인데 갑자기 특검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 디올백 문제 가지고 프레임 전환하면서 마치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뭐 별 얘기했습니까? 국민이 걱정하신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그것도 비대위원장이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살아있는 공당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YTN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가 69% 나왔고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가 24%로 나왔습니다. 아직 이제 대통령실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명확히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두 분 다 입장 표명은 당연하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필요합니다. 예,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하셨고 네. 더 나아가서 수사도 네, 받아야 부정탁탁금지법 한다. 예.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고발도 되어 있고 이런 상태죠. 그래서 네, 면밀히 알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예,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준석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양향자 한국의 희망과 이제 합당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합니다.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기로 즉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빠르게 실무 절차를 완료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양양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 제3지대 정당들 한 5개 정당이 있는데 지금 2개 정당이 처음으로 이제 합당을 하기로 한 겁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과연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연대가 될 수 있을까를 놓고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잠깐 여론조사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여론조사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YTN이 또 역시 관련해서 지역구에, 총선 지역구에 투표 어느 당에게 하겠느냐라는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26%,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1%, 이준석 신당 7% 이렇게 나왔고요. 이낙연 신당도 4% 나왔습니다. 일단 아직 정하지 못했다, 없다 21%, 모른다 8%가 나왔고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있죠. 비례대표 투표 정당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총선 비례대표 어느 정당에 찍겠느냐 신당을 포함해서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27%, 정의당 3%, 이준석 신당 9%, 또 이낙연 신당 4% 나왔고요. 기타 정당 5%, 없다 21%, 모름 무응답 6% 나왔습니다. 자, 여론조사까지 보고요. 자, 김현주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일단 그 이준석 대표와 양양자 대표가 이제 처음으로 합당의 형식을 이제 취한 것인데 아마 그 합당이 이루어진다면은 전체 그룹이 이루어지는 뭐 빅하우스인가요? 아니면 빅텐트 상관이 없이 그에 앞서서 이 두 분이 뜻을 같이 하실 것이다라는 예상을 이제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양양자 의원이 지난번에 그 개혁신당 창당대회 할 때 오렌지색 자켓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그 찾기 힘든 아주 진한 오렌지색 자켓을 입고 오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오렌지색 넥타이. 그렇죠. 그 당색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결의를 같이 한다라는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고 또 양양자 의원이 그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관련 투기 그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일종의 보수 쪽에서의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룹으로 모이게 된다면 이 그룹이 제일 먼저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후 빅텐트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텐트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총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중도 무당층이 약 3대 3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단순히 3대 3으로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양극단으로 지금 지지층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작 표를 찍게 됐을 때 그야말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제3지대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만 실제로 양당이 너무나 극렬한 이를테면 대치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이분들이 전부 합해진다면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저런 정도의 합당으로서는 과연 유의미하게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7%도 나오고 4% 나오고
나오고, 예, 9%도 나오고, 예. 지금은 이제 다 각계 약진 중이니까 네. 이렇게 그 분산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결국에는 제3지대가 모두 모여서 그 한 지붕 아래 모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신당도 양당 체제로 가는 신당 원, 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양양자 한국의 희망당하고 이제 합당을 선언을 했는데 원래 제 기억이 맞다면 양양자 그 의원의 그 당이 오렌지색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이제 되고 나서는 오렌지색 넥타이를 한 10개 사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가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랬군요. 원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개혁신당 슬로건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었는데 양양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을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슬로건으로 한국의 희망 개혁신당으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거든요. 예. 결국 이제 신당의 사실 성패라고 할까요? 예. 그거는 지금 양당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한 공천 결과에 따라서 신당의 성패가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또 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계속했었던 이현주 전 의원, 지난 1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엿새 만에 친정인 지금 민주당으로 복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복당이 민주당에 어떤 도움과 의미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경험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이니까요. 뭐 친문 세력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탈당해서 친문계 쪽에서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당내는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는 것이 정상적이니까요.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원래 민주당 의원으로 배지를 달았었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네. 예.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보니까 당을 많이 거쳤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뭐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 있는 모든 당을 360도 돌아서 지금 원점으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일관되게 국민의힘에 있으면서도 이 정권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고 특히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는 뭐 민주당에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그래요? 뭐 본인이 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던데요. 8년 만이죠. 새로운 당 로고 잠깐 보여주실래요? 당 로고를 8년 만에 바꿨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보통 이제 당이 뭐 당명을 바꾸거나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당명이나 로고를 바꿔서 이제 심기일전하고 새로운 모색을 하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새누리당이 빨간색 썼을 때 정말 모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랬죠. 정말 완전한 혁신이다 이랬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간만에 파란색을 쓰다가 보라색, 초록색까지 해서 뭐 민주, 미래, 희망 뭐 이런 그 색깔의 의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이번 총선에 잘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그 피습 사건 이후에 당에 회의할 때 이제 뒤에 백드롭 보면은 뭐 새로운 시작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당의 PI는 새로 바꾼 것들 또 당 색깔, 로고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하면서 새롭게 한번 잘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김현주 평론가께서는 자 이현주 의원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도? 아니,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네. 예. 이현주 의원이 다시 국민의힘에 있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로고가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이현주 의원에 관해서는 사실 그동안 이현주 의원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시는 발언을 그 사람 이름을 가려놓고 보면 이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논평인가 하는 얘기들을 일색으로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와 같은 스피커가 아마 필요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과거 그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복당을 만류하는 정청래 의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당했던 것이 결국 그 빅 스피커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얘기하면 비슷한 이를테면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이분이 이제 다시 복당해서는 또 그럼 그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제 그거 의문이고 예. 그리고 이 지금 PI를 바꾸셨다고 하는데 PI 바꾼다고 옷만 갈아입는다고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뭐 수박 넘어서 멜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수박색에 멜론색 더하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평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주 시사평론가,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또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지역구만. 여러분들도 뭐 좀 바라는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부터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좀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도 지금 우리 넉넉히 지원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빨리 하시라고. 네네,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바로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힘드시지만 하여튼 명절 잘 쓰시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의 아픔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 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닙니다.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몇 번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이걸 이러시면 안 된다고. 왜냐면은 대통령이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 일부러 안 보고 갔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1층에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상인분들 중에 대통령님 보신 분 계세요? 대통령님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질이와 대통령께서 와서 위로의 한마디라도 해주시길 바랬던 거죠. 그렇죠. 오셔가지고. 그런데 열차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여러 가지 인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주로 길게 나눴어요. 사퇴 관련해서는 뭐 김경률 비대위원의 뭐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진 않죠, 서로.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여자 명품백. 감사합니다. 다녀오셨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시점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크렘린궁이 3월 대선 전 방북은 어려울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4월 이후에나 북한을 방문할 걸로 보이는데 미 백악관은 북러 간 밀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선 전 방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크렘린궁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3월 말 이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며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이후 푸틴 대통령이 3월 대선 전 전격 방북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한 겁니다. 앞서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4월 이후 방북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 됩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3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5월 취임한 지 약 2개월 만에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연내 방북으로 북러 간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우주기술, 경제 등 전방위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미 백악관은 이 같은 북러 밀착 움직임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concerns us is not just Mr. Putin's ability to benefit from this relationship, but Kim Jong-un's ability to benefit from this relationship and what that means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한반도 내 방어 태세는 문제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초밀착 행보에 나서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대립 구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힌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무기 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북한제 무기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인 한글 표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 잔해 여러 부품에서 112라는 숫자도 발견됐는데 이 숫자가 북한의 연도 표기 방식에서 2023년을 의미하는 주체 112년이거나 군수공장인 2월 11일 공장을 뜻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이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6명이 숨지고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포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2의 도시 하루키우 아파트 단지에도 포탄이 떨어져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무차별 폭격으로 곳곳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Ми встигли спуститися в укриття і попали в спортивний комплекс і волною зацепили наш будинок. Повибивало всі вікна.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은 공습으로 가스관이 파손됐고 인근 지역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29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해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155mm 포탄 22만 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We will support Ukraine with the systems and the weapons and the ammunition they need to prevail as a sovereign independent country because we cannot allow President Putin to win in Ukraine. 포탄 생산은 프랑스와 독일 업체가 담당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1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탄약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30만 발을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계약의 초도 물량은 내년에나 공급될 전망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탄약 부족을 당장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모두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2달 동안 전쟁을 멈추는 휴전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 제안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에 전달된 이스라엘 제안은 지난해 11월 일시 휴전 때와 비슷합니다. 다만 교전 중지 기간을 2달로 늘리고 하마스에 붙잡힌 이스라엘 인질 모두를 석방하는 조건입니다. 130명이 넘는 인질을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석방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휴전안에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고위 지도자들의 탈출 허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도 강경한 뜻을 밝혔습니다. There will be no ceasefire that leaves the hostages in Gaza and Hamas in power. Beyond that, we have nothing to elaborate. 앞서 지난 22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 병사 21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마스가 쏜 로켓 추진 유탄에 건물 2채가 무너지면서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입니다. ככל הנראה נורה טיל RPG על ידי מחבלים לעבר טנק שהבטיח את הכוח. ובמקביל לכך אירע פיצוץ של 2 מבנים דו-קומתיים. 이스라엘은 즉각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אנחנו מרכינים ראש לזכר נופלנו, ועם זאת איננו לרגע מפסיקים לחתור ליעד שאין לו תחליף, השגת הניצחון המוחלט. 이스라엘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쬐고 있습니다. 하마스 보건부는 가자 남부 칸 유니스를 포위한 이스라엘군이 나세르 병원을 탱크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보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24개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과 영국군의 추가 공습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영국 총리실은 현지 시간 23일 24개국이 전날 양국이 단행한 후티 반군에 대한 추가 공습을 지지하고 후티의 홍해 공격을 끝낼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확전을 피하면서도 세계 무역과 전 세계 무고한 선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후티의 능력을 저해하기 위해 계획됐다며 공습을 지지했습니다.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시계의 초침이 자정까지 90초 남은 걸로 설정됐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 BSA는 지구 종말시계 초침을 지난해와 같은 자정 90초 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BSA는 핵위협과 기후변화, 인공지능을 포함한 파괴적인 기술 등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아인슈타인 등의 주도로 지난 1945년 창설한 BSA는 1947년부터 해마다 지구 시각을 발표해 왔습니다. 아시안컵이 시작하기 전에요. 해외 베팅 사이트들은 일본을 우승 후보 1순위로 예상했습니다. 조별리그 3라운드 막바지로 가고 있는 현재 일본은 지고 우리는 비겼는데 우승 후보 1순위는 여전히 일본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회 시작 전과 3라운드를 치르고 있는 현재 아시안컵 우승팀 예상 배당을 비교해봤습니다. 우승 후보 1위와 2위는 여전히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3.5배에서 2.75배로 우승 배당률이 20%가량 낮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5배에서 4.5배로 10%쯤 낮아졌습니다. 이라크에 진 일본의 우승 확률이 요르단과 비긴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변한 것입니다. 이란과 호주, 사우디는 우승 배당률이 8배로 같았지만 이란은 6.5배로 낮아졌고 호주가 7배, 그리고 사우디는 10배로 높아졌습니다. 이란과 호주의 전력은 예상보다 조금 강하고 사우디는 예상보다 약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의 우승 배당은 10배로 변함이 없었고 일본을 이긴 이라크는 대회 전 26배에서 15배로 배당률이 크게 줄어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했습니다. 배팅 사이트 배당률은 데이터와 팬들의 실제 배팅이 반영되는 만큼 가능성을 보여주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패한 아르헨티나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것처럼 토너먼트의 본격적인 승부는 16강부터입니다. 단판 승부인 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기 이제 또 잘 회복하고 준비해서 토너먼트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바노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이루어낼 것인지 그 가능성은 토너먼트의 본격 시작인 16강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사흘째 북극발 한파가 기승입니다. 한낮에도 공기가 무척 차가운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여전히 무척 춥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에 내리던 눈은 모두 그쳤지만 그동안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곳곳에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 대전 영하 9도, 창원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0도, 광주 2도, 대구는 3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간의 눈은 내일 밤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